타워크레인 기사 400여 명이 원래비로 234억 원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연간 2억 원을 챙기기도 했는데 정부는 이른바 건폭수사단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8개 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이른바 MG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개전과 확전 책임은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과 만난 젤린스키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간 결합은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주의 한 야산에서 200m 길이의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구제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초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이용객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2주 만에 또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무법천지인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0일간 실태조사를 했더니 월급 외에 받은 빚돈만 234억 원이 적발됐고 한 명이 많게는 2억 원 넘게 받은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도 초유의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대체 실태가 어때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됐는지 먼저 그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의 한 공사 현장. 건설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한바탕 몸싸움을 벌입니다. 말리는 경찰이 뒤엉켜 넘어지는가 하면 쓰러진 한 남성은 기어서 겨우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현장. 1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공사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집단 행동을 벌입니다.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200일간 실태조사를 했더니 월급에 받는 뒷돈인 원래비가 대표적인 악습으로 드러났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타워크레인 기사 중 한 번이라도 원래비를 받은 사람은 모두 438명, 액수만 234억 원에 달합니다. 한 명이 1년간 2억 넘게 뜯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원래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공사 거부 등 횡포가 이어져 그동안 관례처럼 지급돼 왔던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비를 보통 450에서 500은 기본으로 무조건 가고요. 나머지 200에서 300 정도는 오치로 들어가는 거죠. 국토부는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공기관, 공기업이 앞장섬으로써 경찰은 현재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앞서 보신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보신 건설노조의 불법을 건폭, 즉 건설 현장의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른바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원래비를 요구하는 노조원의 면허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강성노조의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초등학교 개교와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국민 실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폭력을 뜻하는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가 하면 노조의 기득권은 청년 약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각 부처에 완전 근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폭수사단을 출범시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고용노동부는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채용 절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건설사의 원래비를 요구하는 게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이후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예, 이런 기성노조의 잘못된 관행에 반기를 든 이른바 MG노조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새 노조는 정치 투쟁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노조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회계자료 제출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잠시 뒤에 MG노조 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30대 노조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인원수로 세과시를 하는 기존 노조와 달리 출범식엔 5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는 LG전자와 서울교통공사 등 8개 기업 노조의 연합체로 조합원 6천여 명이 대부분 2030 세대지만 50대 위원장도 있습니다. 출범 일성으로 탈정치, 공정, 상식을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꾀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관계없는 정치적 구호와 일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인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세력의 정치화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노동자 권익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했다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에는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머리띠와 거리 시위를 벌이고 새로운 소통 방법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되면 노조 파업은 더 쉬워지고 책임도 묻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당은 파업 천국법이 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위원장 나중에 역사비 심판받을 겁니다. 2년 넘게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사측의 보복성 손배 폭탄을 제한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상임위 통과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여당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민주당은 계류기간 60일을 넘기자마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출범한 이른바 MG노조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이자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준환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예. 자, 저희 언론에서는 흔히 이제 MG 노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 이제 공식 명칭은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고 또 LG전자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LG전자는 사람 중심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단 뭐 나이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르는 건 아니죠. 저희가 편의상 MG라고 부르는 거죠. 아, 네. 뭐 저희가 나이로 뭐 예. 노동조합 조합원을 뭐 가리거나 아니면은 뭐 협의체에 들어온 노동조합을 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이 많습니까, 조합원들이? 대체적으로 비율을 따지면은 뭐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또 그리고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새로 고치겠다는 거는 뭘 새로 고치겠다는 거죠? 이 새로 고침 컴퓨터에 보면은 버튼이 있잖아요. 예. 새로 고침 버튼. 새로 고침 있죠. 네. 누르면 다 세팅되는 거.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눌렀을 때 이제 보통 기존에 바뀌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만 이제 바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기존 노동조합 노동 활동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은 가져가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새로 고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핵심적인 건 정치 투쟁은 좀 지양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습니까? 정치를 위한 정치 투쟁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동의는 전부 다 8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데 8개 노조 전부 다 정치를 위한 정치는 하지 말자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구호를 위해서 거리로 나간다든지 이런 일도 없겠군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투쟁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는 아닌데 이제 뭐 정치적 구호, 노동과 관련 없는 구호를 외치지는 말자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은 뭐 과거 운동권으로부터 쭉 역사가 이어져 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이를테면 뭐 반미투쟁이라든지 운동권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뭐 반미 투쟁을 했을 때 제가 뭐 그 시대에 노동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겪은 것은 아니어가지고 뭐 이제 투쟁이 노동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의 정치적 투쟁이 노동과 유효했더라도 이게 현재도 유효할 거다라는 거는 사실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유 의장님 세대의 그 젊은 직장인들은 대개 노동운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아 보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젊은 노조. 예. 일단은 공정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도 많이 얘기하고 특히 이제 뭐 채용 시장에서 투명도 그렇고 뭐 다른 뭐 회사와의 비교도 이제 쉽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블라인드 앱도 있고 그리고 여러 임용 게시판들도 있고 정보가 빠르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성 대기업 노조의 집행부에서 뭐 취업 세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의지도 되겠군요. 네, 뭐 노동조합은 이제 조합원들을 위한 조직인데 이제 간부가 뭐 지인척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이제 뭐 노후를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하는 것에는 이제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회사별로 복수 노조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이제 노동조합의 가장 큰 게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지 복지 조건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를테면 소위 이제 투쟁의 방식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그런 것들을 관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성 노조와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으신지요? 일단은 그 투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투쟁의 뭐 방식 수단을 바꾼다, 뭐 새롭게 뭐 찾아본다도 있지만은 왜 투쟁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투쟁 그리고 정당한 투쟁, 불법적이지 않은 투쟁이라면은 이제 저나 아니면 같이 계신 위원장님들도 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8개인가요? 네. 8개 사업장에서 모임분들이 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협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까? 앞으로 사실 우리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노동자 편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측 그리고 정부와도 여러 토론회나
이런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를 계속 모으고 또 사례들도 꼭 8개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에게도 좀 더 다가가서 여러 정보를 교류할 예정입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될 텐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이제 온건해 보이고 또는 대화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 투쟁을 하지 않는 이런 노동조합이 기성의 힘을 과시하는 또는 뭐 필요하다면 아주 강성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기성 노조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거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성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불법 투쟁도 있을 거고 혹은 폭력적 시위도 있을 건데 만약 그런 게 이제 통용되는 사회다. 투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정당한 적법한 투쟁이 효과적인 거는 사실 다 동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불법적인 게 투쟁에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게 그것은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온건하시다고는 했는데 이런 대화가 오히려 그런 불법적이거나 아니면은 파괴적인 시위 파업보다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발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거대 노동 단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뭐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노동 개혁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입장에서 이 두 개의 기성 양대 노총은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면 협의의 대상으로서 앞으로 같이 가는 존재가 될 겁니까? 사라져야 될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체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끼리 분명히 공통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향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공통점들을 공유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된 만큼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물론 뭐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새로운 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준환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국제사회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천명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늘 처음으로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번 전쟁의 책임을 줄곧 서방 세계로 돌렸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전쟁 발발 1년이 되는데 평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신냉전의 긴장감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재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상하원 의원들과 군 지휘관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의 첫 국정연설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평하며 1주년을 맞는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Неонацистского режима, сложившегося на Украине после переворота 2014 год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서방이 확전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감축 조약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полностью лежит на западных элитах. И, конечно, на киевском режиме сегодняшнем.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연설에서 푸틴이 체계적인 공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오는 9월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Выполнила по прошлому году 100%. И даже больше сделали, я потом вам расскажу. 같은 날 중국 외교수장 왕이가 러시아에 도착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처럼 비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방문으로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낼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첩보작전처럼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바이든 방문의 뒷얘기를 취재했습니다. 전용기로 폴란드에 도착한 뒤 기차로 10시간. 하늘엔 미군의 조기 경보기와 공중 급유기까지 떴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첩보작전처럼 극비리에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깜짝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З президентом Байденом говорили, зокрема, про те, як вже цього року зробити все для нашої спільної перемоги у війні, що була розпочата Росією. 그동안 제공되지 않던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키이우 중심가를 함께 걸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준 극적인 순간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hat really delivers a message not just that we support you, but that you've got this, you can do this, and we will be with you in it till the end.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폴란드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성별이 같은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차별 철폐를 향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생긴 셈인데 먼저 황민지 기자가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판결 내용부터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2019년 김용민 씨와 동성 결혼식을 한 소성욱 씨. 이듬해 건보공단에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가 피부양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가입자로 돌리고 보험료를 내게 했습니다. 소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심 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건보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 능력이 없어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이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고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등에 더 빨리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인은 남녀 간 결합이라며 1심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법원은 동성 간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부부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는 10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원은 남성끼리 결혼한 소성욱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동성결합이란 표현을 쓰면서 사실혼 관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점과 민법에서도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명시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다르다 할 수 없다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성 커플 법적 권익이 다른 분야에서도 보호를 받게 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건보 문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면서 확대 해석은 시기상조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이고 입법적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법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재판부는 동성결합의 부부 인정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사회 동성결혼 논란에 불을 당긴 건 2013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성별이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당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항공사가 동성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해 마일리지를 합산해주는 등 조금씩 변화가 일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주의 한 야산에서 200m 길이의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깊이도 성인 남성 가슴에 달할 정도로 꽤 깊습니다. 주민들은 땅 밀림이나 지진 전조 현상은 아닌지 우려했는데 현재로서는 지난 여름 태풍 이후에 나타난 땅 꺼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산림당국 등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마을 야산입니다. 산속에 구불구불하게 땅이 움푹 파였습니다. 깊이가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에 달하고 너비도 2m 가까이 됩니다. 산골짜기를 따라 이어진 이 거대한 구덩이의 길이는 200m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처음 발견됐는데 일부 주민들은 기이한 땅 꺼짐 현상이 왜 생겼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게 그래 생기니까 밑에 지하수를 뽑아올래가 그런지 메테리는 또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런 것도 다 겸사겸사가. 인근에 경주 안개댐이 있는 데다 마을에 관정 3곳이 설치돼 있는 만큼 지하수 유출 등에 따른 현상은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일단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과거부터 있던 물길이 집중호우로 침식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인근에 나무가 쓰러지고 또 다른 지층이 끊어지는 땅 밀림 전조 현상은 발견되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흙을 같이 끌고 내려가는 침식으로 보이고요. 당장 이제 산지 붕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 무리가 있지 않을까. 주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만큼 경주시와 산림당국은 조만간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온라인에서 2차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 이게 학생 이름과 학교, 성적, 등수 전부 공개됐다 보니까 유출 정보를 기반으로 학교별 등수가 매겨지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의 전국 순위가 재가공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입니다. 이름과 반, 번호, 과목별 성적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이름은 가운데 글자만 가려졌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학생만 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특정할 수 있겠죠. 해당 게시판은 이용자들이 직접 관리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경우 웹사이트 업체 측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넘게 게시되어 있던 글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이 삭제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외 IP 주소로 우회해서 올라온 글이라며 계속 관리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성적 처리 과정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처리한 학력평가 정보는 지난해 12월 7일 서버에 저장됐습니다. USB로 담당 장학사한테 전달을 하면 그것을 저희 서버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저장된 자료는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학교별로 성적 출력 기간을 거친 뒤 이의 신청에 대비해 2달가량 서버에 보관되다 이번 주 삭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킹이 아닌 다른 경로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공수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해당 간부는 한 건설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 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서 수사에 나선 것은 출범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송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곳은 A 경무관이 근무하는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이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A 경무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준 정황을 잡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 고위층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횡령과 배임 혐의도 함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 드린 말씀이죠. 출범 3년 차를 맞은 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뢰, 직권남용 등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데
경찰의 경우 경무관급 이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경무관과 대우산업개발 관계자 등을 불러 돈이 오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이 노령견의 경우에는 병원만 가도 진료비가 상당한데 보험은 잘 받아주지 않죠. 지출이 상당해서 일반 중산층 가정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미용센터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려견 가족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박한솔 기자입니다. 15살 개를 데리고 반려견 돌봄 업체를 찾았습니다. 반려견을 맡기려 하자 나이부터 묻습니다. 아기가 몇 살이죠? 15살. 가장 나이 많은 애들이 7살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90살에서 100살 정도 되는 셈인데 나이를 듣더니 서비스를 거부합니다. 미용실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은 제가 동물병원에 비용을 지출해요. 고령견은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맞지 않으려는 겁니다. 시간보다는 이럴 거고 혹시나 어디에 막 부딪히거나 이런 식의 있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반려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 고통받는 가족이 많습니다. 옳지, 앉으세요.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14에서 15살이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7세 이전에만 포커스되고 그 7세 이후에는 포커스가 안 될까? 국내 등록 반려견 중 사람 나이로 60에서 70대인 10살 이상이 약 35%, 95만 7천여 마리고 12살 이상도 20%가 넘습니다. 고령견은 심장질환과 시각장애 등 노령질환도 많아져 병원에 가면 추가 비용을 내기 일쑤입니다. 심장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저희 병원 어린 나이는 20살, 노령자는 30, 40, 그다음에 12살 넘어가는 부담은 느는데 보험 가입도 쉽지 않습니다. 동물보험 판매사 4곳 중 3곳이 신규 가입 연령을 8세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은 가입 제한 나이가 만으로 8살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질병률이 높아지니까 가입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뭐 한 50살까지만 받아주고 안 받아주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노령견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도 속출합니다. 실리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법상에도 동물학대로 금지돼 있어요. 반려견 고령화에 맞춰 동물 의료보험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박한솔입니다. 배달 앱 이용해서 음식 많이들 시켜 드시죠? 이 배달비를 빼면은 집에서 시켜 먹는 값이나 식당 가서 먹을 때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조사해보니 아니었습니다. 10곳 중 6곳은 같은 메뉴라도 배달로 주문할 때 더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샐러드 전문점. 매장에서 7,900원인 샐러드와 6,700원인 샌드위치를 배달앱에서 주문해봤더니 음식값이 8,700원과 7,400원으로 각각 800원과 700원씩 더 비싸집니다. 배달비 2,900원은 별도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시내 음식점 34곳을 조사했더니 이 중 20곳이 식당과 배달앱 메뉴 가격이 달랐습니다. 서울시내 음식점 메뉴 1000여 개 중 절반 정도가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배달로 주문해 먹을 때 더 비쌌습니다. 식당 가격이 6,000원 정도일 때 배달 메뉴 가격은 6,700원으로 10% 정도는 더 비싼 겁니다. 배달비를 빼고도 비싼 건데 음식점 10곳 중 6곳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도 몰랐는데 식당 가격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굳이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사전에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배달 음식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건 배달비와는 별도로 음식값에 배달앱 수수료나 광고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집은 없어요. 1,000원만 비싸게 해놨어요. 10% 하면은
그래 뭐 마진이 많이 없어요. 소비자원은 배달앱 측에 식당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이 개인 택시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부재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초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이용객이 줄어서 이 산악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택시 기사들은 다시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질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택시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로 이동해봤습니다. 7km 정도 거리에 10,000원이 넘는 요금이 나옵니다. 이달부터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같은 거리 기준 1,500원이 더 나온 건데요. 하지만 기사들은 되레 생활고를 호소했습니다. 부쩍 오른 요금에 손님이 줄어든 탓입니다. 17만 원 이상을 했는데 요즘은 한 15만 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밖에 못하고 들어갔어요. 결국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캔디지 부재! 쟁취하자! 부재! 요금이 올라 승객이 준 만큼 개인 택시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택시 부재를 되살려 늘어난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법인 택시 근로자들은 지금도 나가서 산악금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어찌 승천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개인 택시 업계는 택시 부재 해제가 지난 연말 택시 대란을 막은 1등 공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시민들도 불만입니다.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택시를 타기 어렵다거나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국토교통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택시 부재 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요금의 난방비까지 치솟는 공공요금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와닿지 않는다는 하소연입니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대책은 뭔지 장윤정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공신 씨. 월 평균 27만 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이번 달에만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사용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거는 매출이에요. 신림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윤상미 씨는 층층마다 켜두던 조명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불을 10개면 한 5개 정도 층층마다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도 30% 올라가지고 700 정도 나올 게 지금 1,100 이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납부 유예 방안도 와닿지 않습니다. 유예를 하는 거는 사실 업주들한테 빚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내야 되는 빚.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예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난방비 인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이 난방비 유예가 아닌 요금 할인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을 지원책을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냉난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택시비에 이어 난방비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석 달 만에 다시 4%대로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2주 만에 또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주민들 악몽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무너지는 건물 사이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4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시리아와 맞닿은 튀르키예 최남단 지역에 규모 6.3의 지진이 또 강타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곳 중 하나인 안타키아로부터 16km 떨어진 곳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최소 6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bi binanın önündeydim. Ne uğradığımız yol dalga dalga geldi ya. Bina gitti geldi.
시리아에서도 최소 5명이 숨지고 500명 가까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집트와 레바논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여진도 5.8 규모를 비롯해 30여 차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إذا ضلنا عم نشعر بالخوف وعم يصير هزات ارتدادية أو هيك شيء رح ندور على خيام مأوى نقعد فيه إيواء لبين ما يهدى الوضع إن شاء الله. 당국은 사실상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생존자 지원과 재건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추가 매몰자가 발생하면서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는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 개개인을 상대로 직접 호소에 나서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 대통령이 서명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관계자가 제출합니다. 30여 분 후 국회 본관 사무실을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도부도 동조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총이 후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는데 총의를 모았다며 당론 채택 없이 자율투표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총에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공당이길 포기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큰데 표결까지 남은 일주일 사이 비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열기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는데 상대 후보를 향한 날선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 관련해서 서로가 정치 생명을 걸라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책임당원 3천여 명이 모인 대전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또 들고 나왔고, 김기현 후보 권력형 투건 비리 심각합니다.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이른바 윤심의 덕을 본 후보라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더 큰 빚이 있기에 낙하산 공천 파동 불보듯 뻔합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가짜 뉴스로 당론을 찢어놓고 있다면서 의혹이 가짜라면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 가짜 뉴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바로 그거 재탕, 삼탕, 밤. 천하람 후보는 진보적 노동공약을 내놨습니다. 불법 파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청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경쟁도 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시설 개선, 호남 고속도로 구간 확장, 지하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 대전 명예시민, 민심에 부답하는 천하람이 보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충청 메가시티 아시죠? 광역 철도망 아시죠? 그쪽에서 여러분. 충청권은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특히 책임당원의 숫자가 2년 전과 비교해 3.6배 늘어 당원 비중 15%를 차지해 서울이나 PK 지역과 유사해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가 또 한 번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이 개발 경쟁이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서울대 연구진이 놀랄 만한 AI를 개발 중입니다.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AI로 피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박재용 기자가 언론 최초로 피카를 만나고 왔습니다. 바나나를 집어 캔 옆에 두라는 명령에 피카의 눈인 카메라가 캔, 봉, 바나나를 바라봅니다. 이어 로봇팔이 바나나를 집어 올려 캔 옆으로 옮깁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 4년간 개발해온 오감 활용 AI 로봇 피카가 세상에 공개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텍스트만 인식하는 챗 GPT와 달리 피카는 드라마를 보고 인간 동료와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 사진을 보면 심판, 타자, 포수를 식별하고 관중 수까지 추론합니다. 움직임이 어설프지만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명령만 따르는 로봇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거고요. 연구진은 상식을 가진 AI를 창조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컵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닫는 인간의 학습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고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깨질 수도 있다. 아니면 물병이 넘어지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상식을 가지도록 연구팀은 피카가 후각과 미각까지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올해 국제대회에서 세계 최강자들을 연이어 꺾고 있는 배드민턴 여제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인데요. 지독한 연습벌레로 불리는 안 선수를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천적 1002회를 시작으로 세계 1위 야마구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린까지 안세영은 올해 여자 단식 세계 최강자들을 잇따라 꺾고 금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보낼 법도 했지만 안세영의 머릿속엔 오직 배드민턴 생각뿐입니다. 하루 정도는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썩 쉬는 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6시부터 시작돼 하루 6시간이 넘는 빡빡한 훈련 스케줄. 특히 신장 169cm인 안세영이 스피드를 키우기 위해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건 성적 향상의 비결입니다. 경기 때는 닭가슴살을 싸가며 근력 유지에 공들였습니다. 21살 여느 또래답게 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당분간은 배드민턴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인스타 보면은 또 그런 게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데도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뭔가 저를 다 부러워할 날을 기다리면서 좀 계속 꾸준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고 싶은 바람이지만 욕심은 비웠습니다. 늘 마음속 한켠에는 메달이 있죠. 욕심내면 또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배드민턴을 즐길 생각입니다. 안세영은 다음 달 독일 오픈에서 금빛 스매싱을 이어갑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Don't be fooled, it isn't thunder. Staying put would be a blunder. 주사위 게임을 할 때마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집에 또 무언가가 닥쳐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집이 울리더니 서가에서 책이 쏟아져 내립니다. Run! It's a stampede! 코뿔소들이 벽을 뚫고 뛰어나와서 닥치는 대로 뭉개버립니다. 코뿔소는 워낙 몸집이 커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죠. 지축을 흔들며 달려오는 진동으로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애써 모른 척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위험이 현실로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듯 뻔히 예측되는 사태에 야금야금 말려들어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15세기 화가 보슈의 마술사라는 그림입니다. 관객들이 마술에 넋이 빠진 사이에 패거리들이 차고 있던 돈주머니를 슬쩍합니다. 마술을 부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는 눈속임을
미스 디렉션이라고 하죠. 어느 마술사는 이 미스 디렉션의 달인으로 추리소설가와 정치가를 꼽았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게 어떤 짐이 될지는 이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조금만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의 이 사태가 뻔히 보였다는 뜻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이라는 협박성 얼음장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와서도 그때 그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는 사이에 당의 지지율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30%대에 그치는데도 국민의힘한테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습니다. 당 안팎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떳떳하게 영장심사 받으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죠. 하지만 이 대표는 이제 이 문제를 당의 문제도 넘어서는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라며 맞서 싸워달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민주주의 전체를 오히려 파멸의 길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과거 김영삼 의원 제명과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에 자신을 빗대기까지 합니다만 공감할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는 글쎄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미스 디렉션이죠. 이번 체포동의안이야 민주당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부결시키겠지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죠? 그때마다 임시국회 소집하고 방탄 표결하는 난리법석을 떨어야 할까요? 무엇이든 등에 짊어지려 드는 상상의 부판처럼 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어디까지 가려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지칠 지경입니다. 2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까지 갈 겁니까? 였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영하권이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청주, 서울, 전주, 대구 모두 영하 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10도, 전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옷차림 선택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산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해안 지역을 제외하면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날씨는 더 심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미세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